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운 좋게도 나이에 비해 대가족과 함께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하셨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어 자연스럽게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를 포함 무려 5남매를 낳으셨으니 거기까지만 해도 3대 9명의 대가족이 한 집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 90년대 전원일기나 주말 드라마가 저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집에 많은 식구가 살다 보니 항상 집은 좁고 미어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전 따로 방이 없이 부모님 방에서 잤고 누나들은 둘씩 2개의 방을 쓰기는 했지만 그 방이라는 게 말이 방이지 문간방과 다락방 수준의 좁은 방이었죠.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어요. 아침이면 서로 화장실을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를 벌여야 했고 차례가 늦어지면 누나들은 학교에 지각을 각오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아버지가 집 2층을 증축해 방 부족 문제는 해소됐지만 여전히 그 인원이 살기에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점만 빼면 많은 형제들은 커가면서 많은 힘을 줍니다. 누나가 넷이나 있는 걸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전 부모님에게 있어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아들 타령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연달아 딸만 둘을 낳으셨죠. 그래서 셋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다고 하더군요. 음악도 남성적인 음악만 듣고 멋진 남자 배우 사진만 보고 심지어 무당한테 부적도 받아왔지만 또 딸이었던 거죠. 딸 정도면 이제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거기다 당시에 이미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정착된 시기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의 강력한 압력과 못 먹어도 고라는 아버지의 뚝심 덕에 4번째 누나를 낳게 되었죠. 그렇게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명의 딸을 낳은 엄마는 이제 정말 더 이상 아들 낳는 기계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자식 생산 중단을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 채 2년도 안 되는 터울로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 갓난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의 그 마음 당연히 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선언이 지켜졌다면 전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전 정말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절필선언, 아니 출산 행위를 끊겠다는 절산선언은 그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의 정관 수술로 이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자에 대한 열망과 야욕을 불태웠지만 10여 년의 핍박을 받은 어머니는 나에게 절산 아니면 이혼을 달라는 프랑스 혁명급 투쟁 끝에 아버지를 끌고 병원에 가기까지 성공한 거죠. 결국 우리 아버지는 씨 없는 수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한 지 1년이 지나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만 거죠. 처음에는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씨가 없는데 어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혹여 이 여편네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어머니는 내가 애 키우기도 힘든 상황에 무슨 바람이냐고 항변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러 수술한 병원으로 찾아갔다더군요. 놀랍게도 수술한 지 1년이 지난 아버지의 정관 상태는 완벽하게 뚫려 있었다더군요. 의사는 이럴 가능성은 채 1%도 안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며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죠. 물론 어머니는 미안하면 다냐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며 난리를 치셨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죠. 며느라, 아이고 기적이다, 응? 하늘이 너한테 아들을 점지하느라 그런 거야. 라며 설득을 했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하나만 더 낳아봅시다. 라고 아버지도 거들었죠. 결국 기적의 기적이 이어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바란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크면서 귀하게 대접받은 느낌은 또 막상 없습니다. 뭐라고 할까?
사내는 좀 험하게 키워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건 줄줄이 제 위로 있던 누나들이었죠. 그거 아시죠? 남자 오빠와 여동생 사이보다 누나와 남동생 사이가 훨씬 좋은 거. 큰 누나랑 11살 차이, 막내 누나랑 3살 차, 이 정도 차이가 나닌 누나들은 절 무슨 조카나 자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큰 누나는 지금도 저한테 말을 하죠. 넌 내가 어버 키웠지. 아주 지겨운 말이지만 또 그러고 찍은 사진들이 앨범에 가득하니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리고 동네 골목에서도 누구도 날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그래도 여성스럽고 얌전했지만 셋째 누나와 넷째 누나는 아들을 낳으려는 어머니의 치성 때문인지 딱 선머스마였고 그 성격 그대로 왈패로 자라났죠. 그래서 자기보다 2-3살 위 남자애들한테도 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누나들 등살에 힘 좀 쓰는 동네 형들조차 날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물론 조금 커서는 누나들의 왈패짓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릴 때 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선배가 된 당시 골목대장들은 절 건드리는 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야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누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대학을 가 성인이 되도록 누나들 눈에는 내가 그냥 어린애로 보였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술 먹고 들어와선 또 반갑다고 뽀뽀뽀, 나도 이제 수염도 나고 지들보다 큰데 그냥 무슨 애기 다루듯 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반항하고 그러면 누나들이 우는 겁니다.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어릴 때 업어 키운 이야기, 동네 형한테 맞은 날 구해준 얘기를 꺼내면 결국 제가 그냥 제 볼을 내어주고 맙니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지만 아무리 남동생이 남자로 보이지 않아도 집안에서는 좀 옷을 제대로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외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누나 팬티나 브라자가 어디 건지 알아야 할지 답답한 노릇이었죠.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누나들도 사랑을 하더군요. 노처녀 소리 듣던 큰 누나를 시작으로 둘째, 셋째, 넷째 누나까지 차례로 시집을 가는데 5년이면 충분하더군요. 27살 전 드디어 뽀뽀뽀 신세를 면하고 누나의 속옷을 볼 걱정도 없는 귀한 막내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웃기죠. 막상 누나들이 없으니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누나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누나들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로웠던 겁니다. 생각해보니 누나들 등살에 20대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었습니다. 너 여자 똑바로 만나야 된다. 똑바른 여자가 누군데? 나 같은 여자. 아이씨, 누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진짜? 죽을래? 암튼 너 여자친구 생기면 일단 나부터 보여줘. 그래서 보여줬냐고요? 미쳤습니까? 어떻게든 꽁꽁 숨겼죠. 그런데 여자들 촉이 무서운 게 제가 여자를 만난다는 낌새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제가 여자를 만나는 자리로 누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나는 여자들의 흠을 잡았죠. 애가 좀 맹하다. 그치? 거기다 안 예쁘고. 그러게. 너 왜 그렇게 눈이 났니? 나 눈 높거든. 그리고 본인들 얼굴 좀 생각해보지. 이렇게 반항을 해보지만 정말 압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잡아 제가 여자를 만나는 걸 방해했죠. 그래서 그랬죠. 차라리 누나들이 여자를 해달라고. 그럼 또 희한하죠. 여자들을 해주긴 해줘요. 하지만 전 누나들이 해주는 여자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누나들이 소개시켜준 분의 외모를 지적하면 어머, 저 귀여운 애가 어디가 어때서? 사람 볼 줄 모르네. 뻔하지 뭐. 여우 같은 애만 좋아가지고. 그치. 전에 만난 애 그냥 딱 여우상 아니야. 불여우상. 성격을 지적하면 얘는 착한 거랑 멍청한 걸 구분 못하더라. 그러니 여우만 만나지. 도대체 왜 누나들은 내가 만나는 모든 여자들이 여우로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 그 속박의 세월은 끝났습니다. 누나들은 모두 결혼했고 제가 누굴 만나던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곧 저도 운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다른 부서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전 무역회사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그녀는 기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연간 실적 보고 때문에 기획실에 갔을 때 처음 보고는 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여자였어요. 보고서 건을 핑계로 몇 차례 찾아가 이야기를 했고 그걸 기회로 삼아 차를 마시며 탐색전을 펼쳤죠. 다행히도 그녀 역시 절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곧 저희는 사내 커플이 되어 비밀 연애를 즐겼죠. 그렇게 1년쯤 연애를 하고 나니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요즘 세상 보기 드물게 많은 제 누나들이었습니다. 저한테야 어렸을 때부터 절 지켜주고 키워준 누나들이지만 그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껄끄러운 시누이들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저에겐 그녀에게 내밀 확실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누나들 중 가장 드센 셋째와 넷째 누나는 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보기도 어렵고 첫째와 둘째 누나는 자식들이 한참 크는 중이라 저를 신경 쓰기가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녀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결혼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녀도 절 사랑했죠. 물론 상견례 때부터 한국에 있는 큰 누나와 둘째 누나에게는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에서 결혼 파토 나면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에이, 우리가 왜 그러니? 그러게, 우리 예쁜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말만 이러고 옛날에 파토 내듯이 하면 안 된다. 됐어. 요새 애들 키우느라 다른 데는 아무 관심 없어. 나도 그냥 밥이나 먹으러 온 거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전 조마조마했죠. 혹시 두 누나들 때문에 제 결혼이 틀어질까봐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날 제 누나들은 천사처럼 다정하게 그녀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누나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 그러기보다는 제가 선택한 그녀가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상견례 후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하지만 역시 결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더군요. 처음 문제가 된 것은 혼수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와 그녀는 혼수나 예물 같은 건 최대한 하지 말고 함께 집을 구매해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누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더군요. 자기들은 결혼할 때 번번이 다 혼수를 해갔는데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혼수를 장만해오지 않으면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겠냐는 거였죠. 정작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수에 대해 크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신경도 안 쓰시던데?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말을 차마 못 하시는 거지. 그럼 우리 때문에 기둥뿌리 다 뽑혔는데 왜 안 서운하시겠니? 자기들 때문에 뽑힌 기둥뿌리를 왜 그녀가 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따졌지만 어느 틈에 큰 누나가 그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자기들에게까지 혼수할 필요는 없지만 부모님에게만은 섭섭하지 않게 혼수를 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그 소리를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쪽팔리고 화가 나는지. 하지만 그녀와 장모님은 오히려 누나들의 말에 감사까지 표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딸들 시집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누나들 아니면 몰랐을 거 아니야. 내가 그 부분은 잘해서 보내드릴게. 장모님은 그렇게 섭섭치 않은 혼수를 저희 부모님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혼수를 보고 자기들 공이라고 생색을 내는 누나들이 얄미웠지만 막상 보내온 물건들을 살펴보며 기뻐하는 부모님들을 보니 누나들이 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세상 이치를 돌아가는 이치를 아나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드레스를 고르는 날 갑자기 누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여기 왜 왔어? 왜 오긴? 우리 올케 옷 보러 왔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녀와 누나들이 통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모 누나들과 스스럼 없이 통화를 한다는 게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척 불안했죠. 누나들의 진짜 모습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하고요. 그녀는 누나들 앞에서 웨딩 드레스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의 섹시인 그녀는 무슨 옷을 입건 다 예뻤습니다. 예쁘다. 넌 저게 뭐가 예쁘니? 단칼에 누나들은 그 옷을 후보에서 탈락시켰죠. 그렇게 그녀가 두 번째 옷을 입자 구식이야. 이건 나 결혼할 때나 유행하던 스타일인데. 그러네. 여기 스타일이 이거밖에 안 되나? 다시 세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이건 옷은 예쁜데 우리 올케가 옷 소화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옷은 딱 키가 나 정도는 돼야 하는데 우리 올케가 좀 작아서. 그 말에 제가 사랑하는 그녀가 갑자기 주눅이 들더군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짜증이 차오르더군요. 누나, 이거 신부가 입을 거야. 누나들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섹시가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누가 모른대? 그래서 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지. 됐고, 이제 그만 가. 우리끼리 고를 거니까. 가긴 어딜 가. 올케가 드레스를 골라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입을 옷을 고르지. 뭘 옷을 맞추기는. 그냥 한복 입어. 얘 봐라. 우리가 무슨 네 엄마냐? 한복을 입게. 엄마라며. 나 어버 키웠다고. 가 그만. 전 안 가려는 누나들을 숍에서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괜찮아. 다 나 예쁘게 보이라고 하시는 건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힘든 표정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집으로 간 전 두 누나들에게 연락을 해 결혼까지 절대로 아무런 간섭도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다행히도 누나들도 더 이상 제 결혼에 간섭을 하지는 않더군요. 결국 저와 그녀는 평생을 함께할 맹세를 하고 백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갔어요. 외국에 사는 누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셋째 누나는 미국 유학 중 만난 교포와 결혼을 해 미국에서 살았고, 넷째 누나는 그거보다 더 먼 아르헨티나로 남편을 따라 떠났었습니다. 쉽게 들어오기 힘든 만큼 멀기에 제 결혼식 때조차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들이 3개월 간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둘 다 가정이 파탄 나서요. 셋째 누나는 성격 차이로 아예 이혼을 했고, 넷째 누나는 매형이 부정을 저질렀다면서 별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망했다. 전 두 누나들의 귀국 소식에 뒷골이 당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누나, 둘째 누나야 다들 커가는 아이들 때문에 저에게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셋째와 넷째는 가정까지 깨진 마당에 한국으로 날아온 상황이니 내 인생에 간섭을 하려 들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누나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찾아오는 거였어요. 처음이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누나들을 달래줘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제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 집보다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많은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진짜 할 게 많은 신혼부부인데요. 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어머, 그거야 나 있다고 못하니? 해. 난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 테니까. 방에 침실 화장실도 따로 있고. 못할 게 없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초장이 아내 길을 잘 들여야 한다며 시덥잖은 조언을 해대는 겁니다. 너 여자는 초장에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못 잡아. 그게 누나가 할 소리야? 누나 맘대로 하고 살다가 결국 매형이랑 그렇게 된 거잖아. 매형이 못 견뎌서. 그러니까 날 잘 잡았어야지. 너희 매형이. 셋째 매형, 완전 상남자였습니다. 미국 국적 따려고 이라크에 파병까지 갔다 온 그런 매형이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 누나가 탈레반보다 무섭다. 야, 아무리 노력해도 같이 못 살겠어. 셋째, 넷째 누나는 아들을 낳고 싶다는 엄마의 태교가 만든 괴물인 겁니다. 전 이 두 괴물을 혼자 상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두 누나의 성향을 알기에 바로 동생 집 출입 금지령을 내려주셨죠.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 마구 출입할 결정적 핑곗거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사 때였죠. 유일한 며느리인 제 아내도 집안일을 도와 요리를 해야 하는데 아내의 요리 실력이 많이 딸렸던 거죠. 사실 계속 저와 맞벌이를 하는 아내가 요리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명절에 이것저것을 시키니 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머, 우리 올케 전도 하나 못 뒤집네? 국간장이랑 진간장도 구별도 못해? 그래가지고 무슨 종갓집 며느리를 해. 누나들이 다그치니 아내는 오히려 더 실수를 하게 됐고 대가족 며느리의 지옥을 제대로 맛보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 딴에는 아내를 보호한다고 무지 애를 썼지만 아내가 만든 전인지 스크램블인지 알 수 없는 음식들까지 실드를 쳐줄 방법은 없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제삿날이 끝나고 얼마 후 다시 누나들이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는 핑계로 말이죠. 난 됐다고 했지만 아내는 또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리를 배워볼 생각이었는데 이 기회에 배우면 된다고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누나들의 요리 수업은 시작되었고 간단한 달걀말이부터 동치미 김치 담그는 것까지 이어지더군요. 요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씩 벌써 몇 달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건 내 아내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놀려고 그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나들, 여기서 좀 이러고만 있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라. 친구들은 무슨 수로 만나니? 다들 시집가서 잘 사는데. 그럼 어디 가서 동호회 활동이라도 해. 동호회는 무슨 다 부질없다. 그냥 인생이 다 부질없어. 언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래. 그리고는 갑자기 둘이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겁니다. 진짜 정말 이 아줌마들 어쩐단 말입니까? 누나들이 집으로 가고 나서 아내가 저에게 조용히 말을 하더군요. 이제 알았어. 형님들이 외로운 거야. 외롭기는 뭐가? 형제들이 몇인데? 그거 말고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남자가 없어서 저러고 있다는 거야? 그래. 그 말을 하고는 아내는 자기 학교 선배인 이혼남을 셋째 누나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이 되려고 그런 건지 덜컥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 시작한 연애에 빠진 셋째 누나는 곧 우리 집에 콧배기도 보이질 않게 되더군요. 넷째 누나한테도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아내는 말했지만 그건 제가 막았습니다. 아직 별거 상태로 이혼도 안 된 상황에서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니라고 본 거죠. 넷째 누나도 막상 셋째 누나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 혼자서 저희 집에 오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드디어 다시 해방의 날이 온 겁니다. 하지만 셋째 누나의 연애가 저에게 그렇게 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셋째 누나가 따로 절 보자고 하더군요. 너 정민이라고 네 와이프 선배 이름 들어봤니? 알어. 들어봤어. 에이, 알고 있구나. 갑자기 무슨 한숨을 쉬는 걸까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아니야, 됐다. 그렇게 한숨과 혀까지 차고는 누나는 아무 말 없이 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민이라는 선배는 누나에게 아내가 소개시켜준 남자처럼 같은 학교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저의 결혼식 때도 왔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고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지방에서 그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가 1박 2일로 문상을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방에 1박 2일을 간다고 하니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꼭 자고 와야 해? KTX 타고 갔다 오면 되잖아. 우리 결혼식에도 오셨던 선배야. 부조도 많이 하셨고. 전 선배의 이름과 누나의 한숨이 곁들여지며 갑자기 전 하고 싶지 않았던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민이라는 그 남자가 그냥 선배가 아니라 한때 사귀던 사이였으면 어쩌지? 하는 상상이요. 솔직히 요새 세상에 제 아내가 저만 만났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누굴 만났던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하지만 막상 누나가 한숨까지 쉬고 나니 그 남자에 대해 궁금해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전 누나를 불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둘이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일단 전 누나에게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너 괜찮아? 다 옛날 얘기잖아. 그리고 지금은 날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래. 그런데 말이다. 서로 헤어진 사이면 안 보고 사는 게 맞지 않나? 같은 과 동문이잖아. 서로 엮인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안 보고 살려면 얼마든지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미국처럼 서로 헤어지고 나서 쿨하게 친구가 되는 나라도 아니고. 너 조심해. 너 조심해. 누나의 그 말이 비수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성이 만나다 헤어지고 나면 그와의 관계를 지우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화나 카톡을 차단하고 받았던 선물들을 돌려주거나 없애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계를 청산하는데 왜 제 아내는 그 남자를 우리 결혼식에까지 데리고 온 걸까요? 그리고 왜 그 사람 상가에는 1박 2일로 내려간 걸까요? 누나가 던진 작은 한숨과 이제 제 가슴에서 폭풍이 되었고 전 결국 아내의 과거 앨범을 뒤지며 그 남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시절 찍은 많은 사진 속에 그 남자 정민은 지금의 제 아내 곁에 꼭하니 붙어있더군요. 더 이상 보다가는 제 질투가 폭발할 것 같아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이자, 어차피 과거의 일이다. 그리고는 얼마 후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창 모임에 제가 참석한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한 모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그만 정민이라는 남자도 와 있던 겁니다. 보자마자 속에 열불이 나더군요. 하지만 의연하게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꾸 그 남자와 눈빛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둘이 따로 건배까지 하고 있더군요. 결국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혼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아내는 곧 저를 따라 나왔죠. 왜 그래, 여보? 아직도 저 남자 보면 가슴 설레냐? 무슨 소리야? 정민이라는 저 선배, 당신 애인이었다며? 결국 전 아내에게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를 들을수록 아내의 낯빛이 굳어가더군요. 전 그게 그만큼 그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적 없어. 선배가 나한테 장난처럼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다야. 무엇보다 저 사람 내 타입 아니야. 아내는 누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의심한 나에게 실망의 낯빛이 굳은 거였습니다. 전 누나가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의심이 커졌다고 누나 핑계를 댔지만 그동안 누나들 등살에 힘겨워도 참았던 건 오직 남편인 나를 본 건데 이제 나머져 온갖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서슬퍼레진 아내는 그날 바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 아내야말로 헤어지자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단절하는 사람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전화와 카톡은 차단되었고 회사에서 찾아가도 아무런 말도 저와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나 때문에 힘겹게 얻은 내 사랑을 잃을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셋째 누나를 찾아가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를 했냐고 따졌더니 촉이 딱 와서 그런 거였다며 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 풀어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아내에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였죠. 일단 전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매일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 아내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다고 장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장모님 말뿐이지 아직 아내는 제 앞에서는 쌀쌀맞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 신혼집에 외로이 누워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 2달 만에 먼저 온 전화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셨어. 맙소사, 장모님이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울고 있더군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병원에 와 고비는 넘겼지만 반신마비 증상이 온 상태라 당분간 입원 치료를 해야 한다더군요. 일단 전 우는 아내를 달래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장모님 내가 어떻게든 낫게 해드릴 테니까.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돌아가며 장모님 병수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둘 다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셋째, 넷째 누나가 자기들이 간병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전 됐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누나들이 또 언제 사고 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자 이번엔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동안 미안한 거 만회하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간병을 하겠다고요. 잠시 고민하던 아내가 허락을 해주더군요. 그때부터 제 누나들은 저희 장모님의 간병을 한 달 이상 해냈고 장모님은 무사히 퇴원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병 주고 약 주는 누나들입니다. 하지만 피를 나눈 형제인 걸 어쩌겠습니까? 다행히 그 후로 아내와 제 누나들의 관계는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케와 시누이 사이는 가깝고도 먼 거죠. 그래서 전 최대한 우리 누나들이 저희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아, 그런데 그 기준이 깨질까봐 걱정이에요. 아내가 드디어 임신을 했거든요. 전 다시 누나들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내 아내가 임신했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 들락거릴 생각은 말라고요. 다행히 누나들은 제 엄포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딸 부잣집 대가족 막내 아들에게 시집 와준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